경제학.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? 막 복잡한 공식, 알 수 없는 그래프,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. 근데요,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요, 그런 고정관념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릴 거예요.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?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경제학 원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일단 좀 솔직해져 보자고요.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 하면 답답해.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. 이렇게 벽부터 치게 되는 걸까요? 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. 지금 보시는 이 문장,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쩌고, 이게 실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. 어떠세요? 솔직히 그냥 외계어 같지 않으세요? 현실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단어들만 쭉 늘어놓은 것 같잖아요. 아니 도대체 무차별 곡선이 우리 점심 메뉴 고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.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그쵸?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? 경제학은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하고 딱 선을 긋게 되는 거죠. 왜냐? 내 일상이랑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요. 그런데요,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 30일 역전의 경제학의 저자도요, 대학 다닐 때 우리랑 똑같은 좌절감을 느꼈대요.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. 이게 경제학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. 이걸 설명하는 방식, 그게 문제였던 거구나 하고요. 그래서 이 저자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? 아주 획기적이에요. 경제학을 공식이나 그래프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, 즉 서사로 다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였죠. 이 방법의 핵심,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영화, 옛날 이야기, 역사적 사건들, 이런 것들을 일종의 렌즈로 쓰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 이야기 속에 원래부터 숨어있던 경제 원리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. 이렇게 접근하니까요,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만 보였던 개념들이 갑자기 너무나 직관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백문이불여일견이죠.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.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경제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. 자, 옛날 옛적에요, 한 공주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. 다급해진 왕은 공주를 살리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, 심지어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선포를 하죠. 바로 그때 각자 아주 신비한 보물을 하나씩 가진 세 형제가 공주를 구하겠다고 나섭니다. 이 세 형제의 역할 분담이요,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예요. 먼저 첫째가 마법 망원경으로 공주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고요. 그러자마자 둘째가 나는 양탄자를 타고 순식간에 그곳으로 날아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가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마법사거로 공주를 딱 살려내죠. 자,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이 세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공주는 죽었을 거예요. 모두가 꼭 필요했단 말이죠. 그럼 대체 누가 공주와 결혼해야 할까요?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? 이게 바로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공주라는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,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? 바로 이 문제죠.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놀랍게도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에서 다르게 나와요.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. 먼저 탈무드에서는 셋째를 꼽습니다. 왜냐? 그의 보물인 사과는 먹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. 완전히 소모됐죠. 이건 가장 큰 희생, 즉 가장 높은 비용을 치른 사람에게 보상을 줘야 한다는 시장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런데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요, 결론이 다릅니다. 세 형제의 기여도는 똑같다고 보고 아예 새로운 활쏘기 대회를 열어서 승자를 정해버려요. 기여도를 따지기가 애매할 땐 아예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서 승자를 가린다. 이게 바로 콘테스트 원리인 거죠. 어때요? 흥미롭죠? 자, 이런 식의 접근법이 비단 옛날 이야기에만 통하는 건 아니에요. 우리가 지금 즐기는 할리우드 영화나 프로스포츠, 이런 현대 문화 속에도 이런 원리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.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죠. 여기서 욕망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감정이잖아요. 그런데 경제학에서는요, 바로 이 막연한 욕망이 돈, 그러니까 구매력이라는 티켓을 손에 쥐는 순간 비로소 구체적인 수요가 된다고 설명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왜 물건을 살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소비자 잉여라는 것 때문이에요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
내가 낸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다고 느끼는 그 만족감, 그 이득받다는 느낌이에요. 우리 왜 그럴 때 있잖아요. 와, 이거 진짜 잘 샀다. 돈 하나도 안 아깝다. 아니면 이 가격에 이걸? 완전 거저네. 바로 그 기분이 소비자 잉여가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. 자, 이번엔 렌즈를 한번 휙 돌려서 스포츠 세계로 가볼까요? 이게 또 재밌습니다. 경제학 원리를 들이대면요. 우리가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가 사실 얼마나 공정한 게임인지 그 공정성까지도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가격 원리라는 걸 보여주는데요. 가격 원리가 뭐냐면 내가 투입한 노력이나 실력이 결과, 즉 보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어지는가를 따지는 거예요. 보세요. 사격은 무려 95%죠. 거의 쏜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. 실력이 곧 점수죠. 근데 야구는 70%, 축구는 40%밖에 안 돼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축구는 아무리 멋진 플레이를 해도 그게 꼭 골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그만큼 변수도 많고 운도 많이 작용하는 스포츠라는 뜻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좀 작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죠. 이제부터는 이 생각의 틀을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대한 현실 세계의 사건으로 한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.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1929년 대공황.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진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그 이면에 이미 1927년부터 농업 분야가 무너지는 등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어요. 그러다 결국 검은 목요일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. 이렇게 작은 균열들이 모이고 쌓여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. 이게 바로 경제 위기라는 이야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. 1932년 미국의 실업률이 28%에 달했어요. 28%?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일할 수 있는 사람 4명 중에 1명 이상이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뜻이에요. 이 숫자 하나에 그 시대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, 이게 그냥 90년도 더 된 저 멀리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바로 우리가 겪었던 1997년 IMF 외환 위기. 그때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.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, 특히 경제 위기의 역사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이죠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경제학이라는 게 그냥 머리 아픈 학문이 아니에요. 세상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쓸모있는 생각의 도구 같은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얻은 생각의 도구들 한번 정리해볼까요? 먼저 공주 이야기에서는 이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 하는 자원 배분 문제를 봤고요. 영화를 통해서는 우리는 왜 기꺼이 돈을 낼까 하는 소비자 욕망의 비밀을 엿봤죠. 또 스포츠에서는 내 노력이 과연 정당하게 보상받고 있나 하는 가격 원리를 확인했고요.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유인, 영어로는 인센티브라고 하죠. 어떤 규칙과 보상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가, 바로 그 통찰입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한번 딱 껴보는 순간 매일 똑같이 보던 내 주변 세상이 조금은, 아니 꽤 많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의 출근길 풍경, 마트에서 뭘 살까 고민하는 순간, 친구랑 약속 잡는 그 모든 순간에요. 자, 어떠세요? 이 렌즈를 통해 본 여러분의 세상은 지금 무엇이 가장 다르게 보이시나요?